네, 주요 사건, 사고, 수사, 그 판결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백계종 평론가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백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혐의, 이거 이제 법원에서 1심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직 1년 그런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자, 최강욱 대표는 이제 항소 이제 밝혔고요. 자, 먼저 그 이번 그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먼저 백 평론가님? 네, 예견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로펌 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그 판시가 된 거죠. 예. 최강욱 대표가 2017년 10월 인턴으로 일하거나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가 사실은 이제 그 유죄에 그 받아들여진 거죠. 유죄로.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 관련 업무 방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예. 그때 당시에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이제 최강욱 그 대표가 써준 인턴 확인서도 여기에 첨부돼 가지고 연세대 대학원, 고려대학원 입시에 제출해서 모두 합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최강욱 대표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써준 게 아니다. 입학 담당자들이 이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조 씨의 그 그 당시 청맥 로펌 인턴 확인서가 예. 대학원 입시에 상당히 고려되었다고 판단. 그래서 업무방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예.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 철회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회자됐을 때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그래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그런 부모 찬스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딱 단적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예.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 10일까지 매주 2, 3회에 걸쳐서 청맥 그 로펌에 나왔는데 총 16시간 동안이라는 거죠. 16시간.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영문 번역을 하는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줬는데 예. 16시간의 인턴 종사 시간이 9개월간 총 누적 합계가 일회 평균 12분 정도 인턴 활동이다? 예. 이건 사실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 것인지 신빙성이 희박하고 네. 또 최강욱 대표가 매주 2, 3회 사무실에 나와서 조 씨 아들이 25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실히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대학원 입시 관련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유죄 취지가 결국은 다 판시가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그 입시 공정성의 훼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철회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박 변호사님들께 예상하셨습니까? 이 판결 어느 정도? 이 사건은 그러니까 문서 위조 사건은 아닙니다. 문서 예. 위조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최 대표는 남의 명의를 도용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1회 평균 12분 정도 업무를 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12분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 찾기가 어려워 보이고 무엇보다 법무법인 직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입시 업무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최 대표가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에게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예. 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을 익히 알았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1심 판결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일정한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는 다소 과장해서 발급해주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근부터는 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에는 정량적 평가, 수치화된 점수보다도 정성적 평가, 경력, 활동 내역을 입시에 대폭 포함시켜줌으로써 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되고 있는 현재는 더 이상 이러한 경향을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그대로 양형에 반영이 되죠. 업무방해가 통상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해 1월에 기소됐을 때 그 당시 최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1심 재판부가 뭐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사실 3회에 걸쳐서 등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이제 받았는데, 예. 좀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죠.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기재하거나 입건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없다. 예. 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자기는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3차장 검사를 직접 지휘해가지고 지검장 지휘 감독권을 침해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조금 인식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인 자신을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예.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의 인사 30분 전에 보복 기소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기소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기자회견 반박 내용을 했지만 이번에 재판정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죠. 그렇군요. 자, 그 이번 판결 앞두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아들과 관련된 그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유죄 판결한 거다. 뭐 이거나 다름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뭐 진행 중에 있죠? 영향을 미치겠죠, 네, 당연히요? 예.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이 당장 이 조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 혐의 재판부에 이 판결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출하게 되면 같은 사안을 두고 대체로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준 사람을 유죄 선고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기가 어렵듯이 확인서를 발급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하면서 발급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관련 입시 비리 혐의도 부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부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 대표가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증인 출석 절차조차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상당히 주저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조 전 장관 부부가요. 예.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2020년 12월 23일 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하고 자녀 입시 비리에서 사실 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때 이제 1심 재판부가 이 조국 부부의 그 아들이나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사실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대 의전원이 제출됐는데 이 연구 확인서,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력이나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범센터 인턴 확인서, 당국대 의강연구소 뭐 논문이라든가 체험활동 이런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유죄로 이제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호텔 그 아쿠아팰리스 인턴 증명서도 조 전 장관이 대표이사 명의 내용을 임의 작성해가지고 인장 날인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여기서 또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를 좀 잘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2018년 8월 7일자 청백 인턴 확인서가 이제 최 대표가 해서 2017년 거하고 두 개를 인턴 확인서를 해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 진술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뭘 규명을 했냐면 2017년 명의자 부분을 2018년 것도 스캔을 해가지고 문구 수정을 한 뒤에 2018년도 것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을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때 증언 거부를 해가지고 또 언론에 굉장히 올랐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뒤집어 엎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국 그 부부들에게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판시, 아들 판시도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지금 황보선 출발사 아침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백계종 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저나 지금 인턴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두 분 주변에서 혹시 또 대학생 인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네. 인턴을 보거나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앞으로 생길 예. 것은 같습니다. 아니면 네. 직접 해보신 적은 없어요? 혹시? 저희가 예. 직접 인턴을 고용해서 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는데 예. 지금까지 경향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활용될 것 이미 네.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상당히 주의해서 작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좀 뭐 1회 뭐 12분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네. 저희 저 YTN 라디오 지금 진행하는 제 프로그램에도 지금 밖에 스튜디오에 지금 국민대 인턴이 하루 6시간씩이나 나와서 꼬박꼬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턴한테는 인턴 그 확인 확실하게 했다. 발급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일하신 분들한테는 제대로 발급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발급해 줘야겠죠. 그래도. 예. 네. 자, 그 최강욱 대표가 그 즉각 항소 의지 네네. 밝혔습니다. 이것도 뭐 네네. 예상할 수 있는 바였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 대표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고 네.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다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부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전체적인 전략은 바꾸겠죠. 1심에서는 네. 기존 기소 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네. 허위임은 검사가 입증해 보라는 식이었다면 네. 이미 유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항소심에서는 양형 주장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항소심이 양형에 관한 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예.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인데 업무방해로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 항소심이 양형에 관한 한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게 되면 최 대표의 의원적 산실은 현실화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던 양형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허위가 아니라 일부 과장에 불과했었고 자신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양형 주장도 더불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럼 백규정 네. 변호사께서도 비슷하게 예상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건은 말씀드린- 이제는 네. 이제 최강욱 대표가 의원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금고형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심제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의원직은 유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 두 가지 대응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씨 인턴 활동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 인식을 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발급한 그 인턴 활동 확인서가 대학원의 입시 전형에 사용돼가지고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할 소지의 근거가 미약하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 신성실에 의한 그런 입장에서 인턴 확인서를 한 만큼 내가 기재해서 발급을 해줬는데 이게 여러 대학원의 입시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본인으로는 억울하다. 이렇게 돼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양형에 있어서 그런 어떤 호소를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규명을 인식시켜서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밖에도 지금 최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 2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총 3개. 네네. 그렇죠? 좀 네네.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건 박 변호사님. 먼저 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최 예. 대표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사건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작 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도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유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증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정상적인 활동이 사실일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고 예. 더더군다나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자신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다소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 처벌하게 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 최 대표가 지난해 4월에 SNS를 통해서 채널A 사건, 예. 채널A 사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VIK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언급했다고 SNS에 적시를 한 겁니다. 예. 이 최 대표가 이 주장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언이나 근거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적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일종의 공익 목적으로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최 대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든가 만약 오인이라면 오인할 만한 근거라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유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지금 결국은 뭐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예. 네.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번엔? 박 변호사님? 예.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네.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6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네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일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재판부도 네. 이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하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 재판부가 그 시기를 조율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늘 1월에 지금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됩니다만 예.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올해 안에는 모든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만약에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그냥 사실은 시간을 끌게 되면 청취자분이 이런 의견 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7021님께서 국회의원은 그냥 1심 유죄면 그냥 바로 의원직 바로 상실해야 한다. 질질 끌다가 임기 끝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 최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얼마나 많은 증인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쟁점 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단에 부가적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항소심 재판이 예.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항고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 사안은 그렇게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늦어도 올해 한 해는 마무리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청취자 7681님께서요. 두 분 백기중 평론가님, 박승배 변호사님의 깔끔한 평론이 YTN 시청률 올라가나 봅니다. 올리나 봅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근데 이제 이렇게 의원직 만약에 이제 올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확정돼서 의원직 상실령이 확정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열린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요, 예. 이거 이제 만약에 의원직이 상실된다라고 하면 정치적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알래스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레임 로라고 해가지고 프레임의 법칙인데요. 예. 부부가 살다가 아들을 낳고 부인이 이제 뜻하지 않게 사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알래스카 그 상황으로 봐서 아들을 양육할 그런 다른 보조 인력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예. 반려견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양육 보조견으로 사실은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사실 아들이 보이지 않고 반려견, 양육 보조견이 입이라든가 이런 몸에 약간 혈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이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내 아이를 양육 보조견이 물어 뜯었구나 아니면 사망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여 년간 길렀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서 장총으로 이제 사살을 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뒤뜰을 가보니까 이 늑대가 사실은 침입을 해서 이걸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반려견이 정말 사투를 해가지고 이 반려견도 막 여기저기 물린 흔적이 있다는 걸 봤는데 예. 그때 이제 총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끈에 매달린 장롱 속에 아들을 밀어놓고 이 늑대와 사투를 했는데 결국 아들을 지켜준 것을 예. 이 아버지가 오인해가지고 그 훌륭한 반려견을 사살을 해버리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로 대체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네. 열린민주당이 의석수가 3석에서 2석으로 네. 줄어들게 되죠. 네네. 다음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당히 미궁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당장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두 정당이 소속 후보 단일화 자체는 합의를 했지만 합당에는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당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 대표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양측의 합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숫자의 장난으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석 3분의 1이 사라지는데요.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압수수색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지금 핵심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48분에 예.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23일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00시 20분에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출입국 심사를 그냥 완벽하게 통과를 했던 것이죠. 통과를 한 거죠, 원래. 예. 네네. 그런데 이때 피의자로 특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냥 내사 당겼다는 상황이죠. 김학의 출입국 정보 조회하던 인천공항의 정보 분석가 직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바로 22일 밤 그러니까 00시 20분에 출국을 대기 중인데 그 전에 22일 밤 10시 52분으로 CCTV에 나오는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을 포착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이런 직원들로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김학의 차관을 찾는 수색 활동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출입국 외국인청 거쳐가지고 대검 진상조사단 지금 이모 검사한테 이게 이제 아마 접보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모 검사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그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 이성민 지검장, 이 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 여러 가지 신무국장 등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 당시 대검 지휘부라든가 그 윗선까지 수사를 진행을 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칼끝이 향하고 있는 방향. 네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당시 반부패 강력부 내부의 결재 문서 그리고 안양지청에 지시한 사안과 관련한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아울러서 관련자들 휴대전화, 이메일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수뇌부로 그 칼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 수사를 상당 부분 검찰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사와 관련한 범죄임으로 입잡해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 검찰이 수사를 완료한다면 공수처가 입잡해 간다고 해도 그 결론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입잡해 가기 전에 수사를 완료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안을 매듭지어 놓으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고 아직까지는 압수물 분석 작업 과정일 겁니다. 압수물 분석 작업 그 결과에 따라서 수뇌부로 이어질 만한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단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은 속도전으로 지금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성과를 얻어내야 되면. 그렇다면 이제 빨리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이 판단.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의 보복의 일환 아니냐, 뭐 이런 또 뭐 한 변호사가 SNS다가 이런 뭐 네네. 의견을 내기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네. 네. 예. 네네. 백기정 평론가님 하신 말씀 있는 것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이제 28일 날 그 신모 변호사가 굉장히 예. 날선 비판을 했어요. 예. 개막이 출금 금지 사건, 이게 2차 공익 신고 사건이 대검 부패 강력부 압수수색을 압색이라고 보통 합니다. 예, 예. 수사팀들은 예. 압색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검찰이 2년 전에 일어난 김학의 출금 처분의 불법성을 따지면서 이 대대적인 압색 등 강력 수사를 벌이냐. 이제 주요 타깃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라든가 이용구 법무차관 예.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특수통 반대 진영 검사를 잡으려고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냐. 예, 예. 사실 특수통들이 검찰 권력을 장악하는 내부 투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일부러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 신모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이 말했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예. 사실 좀 굉장히 이 말에 네. 공감을 하는 옛날에 윤석열 총장이 했던 말에 공감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 네네. 그런데 이게 공익과 정의를 위한 법률의 근거한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적이 불순한 가정상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사용을 하면 이건 뭐라고 합니까? 휘두른다고 합니다. 뭐 조자령에 헝카 쓰듯이 휘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이 법을 발본색원하고 정의롭지 못한 목적을 밝혀낸다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뭐 지지가 뭐 3이라고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지금 그 현직 검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익 신고자가 만약에 불순한 의도라든가 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결국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어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자, 공익신고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 과정의 네. 불법성 여부요.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박 변호사님? 공익신고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과거에는 공익신고를 두고 공익신고 대상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과정의 불법성도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정당 행위로 처벌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미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마련된 것이죠. 예.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공익신고자는 두텁게 보호됩니다. 공익신고 내용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이러한 입법적 결단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평론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